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매수 타이밍의 5가지 기준. 원래는 매수 타이밍을 찾을 때 5가지 이상의 지표를 확인하지만 최대한 직관적으로 도움을 드리고자 5가지 핵심만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소개하는 5가지 지표만 참고해도 매수 타이밍을 충분히 가늠할 수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집을 살 타이밍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관련 심리지수를 읽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 참여자의 심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심리지수로 시황의 방향을 읽었다면 이제부터 소개하는 5가지 지표로 최종 투자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이 기준만 알면 언제 사야 할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5가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급 2. 가격 3. 미분양 4. 전세가율 5. 거래량 1. 공급. 자본주의의 기본 중의 기본은 수요와 공급에 있습니다.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고 공급이 수요보다 많으면 가격은 떨어집니다. 부동산에도 이 법칙은 아주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아파트 신규 공급이 많았던 지역은 기본적으로 가격이 하락할 확률이 높습니다. 아무리 심리가 강하고 금리가 낮고 시장이 화랑이어도 공급 앞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신규 공급이 많은 곳은 조심해야 합니다. 반대로 공급이 적다면 가격이 올라갈 여지가 많습니다. 이미 가격이 올라갔을 확률도 높고요. 매수를 고려한다면 공급이 많았던 지역을 보면 되고 매도를 생각한다면 최근 공급이 많이 줄었는지 보면 됩니다. 앞으로 공급이 많아진다면 가격이 떨어질 확률이 높고 앞으로 공급이 적어진다면 가격이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대입해서 매매가의 흐름을 예측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급은 여러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호갱노노의 공급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호갱노노 공급 메뉴. 단순히 공급이 많다 적다도 아주 중요한 지표지만 그 안에 세부적인 데이터를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해당 지역에서 공급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봐야 합니다. 많다면 위험하겠죠? 그 다음으로 연관 지역을 봐야 합니다. 서울을 볼 때 당연히 경기도를 함께 봐야 하듯이 연관 지역의 동태도 반드시 살펴야 합니다. 서울도 구마다 다르고 경기도도 시군구마다 다르기 때문에 되도록 쪼개서 구 단위로 살펴볼 것을 권합니다. 구 단위로 공급을 볼 때 연관 지역을 유심히 봐야 합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살고 있던 터전을 쉽게 옮기지 못합니다. 특히 자녀가 학교에 가기 시작하면 더더욱 이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새 아파트가 좋다고 해도 그 지역 또는 그 지역의 연관 지역 내에서만 이동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연관 지역은 어떻게 확인할까요? 인구 이동이 많은 지역이 바로 연관 지역입니다. 인구 이동 현황은 호갱노노의 인구 메뉴에서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가령 동작구의 최근 3년의 인구 이동을 보면 서초구에서 많이 유입되어 들어오고 영등포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로의 유출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작구는 흑성 뉴타운 개발로 새 아파트 공급이 늘어 유입이 많았는데요. 그만큼 유출도 많았네요. 만일 동작구에 집을 살 계획이라면 연관 지역인 서초구, 영등포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의 공급도 확인해야 합니다. 호갱노노 인구 메뉴. 참고로 주로 공급되는 평형도 파악해야 합니다. 내가 매수할 아파트가 30평형인데 20평형의 공급이 많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영향이 거의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타 평형으로의 이동보다는 같은 평형 간의 이동이 더 많거든요. 이처럼 집을 마련할 때는 공급을 꼭 보고 매수를 결정해야 합니다. 동일 지역은 기본이고 연관 지역의 공급까지 꼭 챙겨봐야 합니다. 주요 공급 평형에 대한 부분까지 세심하게 검토한다면 공급량을 놓쳐 낭패를 보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2. 가격. 모든 자산에 있어 가격은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오르면 나름의 이유와 원인이 있고 가격이 떨어지면 그 역시 나름의 이유와 원인이 있습니다. 만일 어떤 자산이 어떤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면 그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정부 정책에 의해 혹은 금리나 유동성에 의해 아니면 단 순위 시장이 화랑이거나 일시적인 유행이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개인이 특정 자산이 왜 그런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지 모든 이유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자산이 어떤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면 그냥 그 자체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성한 가격을 기준으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결정해야 합니다. 물론 가격과 가치가 언제나 같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본연의 가치는 전혀 변하지 않았음에도 그 자산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면 가격은 변합니다. 가격이라는 지표는 시대 상황, 시황, 정부 정책, 국제 경기, 시장 참여자의 심리 등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단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가격이 끊임없이 변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자산 본연의 가치에 맞게 가격이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치를 알아가는 과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 가격의 흐름을 파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개별 부동산의 가격을 확인하기에 가장 좋은 사이트는 네이버페이 부동산입니다. 이 밖에 직방, 호갱노노 등도 추천합니다. 개별 가격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이 궁금하다면 투자자들이 많이 보는 KB 부동산과 부동산지인도 괜찮습니다. 특히 전국 단위 혹은 시군구별로 가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고 싶다면 KB 부동산과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추천합니다. 4. 매수 타이밍의 5가지 기준. 3. 미분양. 세 번째 지표는 미분양입니다. 미분양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수요와 공급 법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요 공급과 균형점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수요와 공급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가격이 형성됩니다.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많아지면 가격은 올라가고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희귀해지면 가격은 비싸지고 흔해지면 가격은 내려가기 마련입니다. 자산시장에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집을 사려는 사람이 많아지면 가격은 높아집니다. 사려는 사람이 많으니 가격이 올라가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매수는 적은데 새 아파트만 많아지면 가격은 떨어집니다. 이런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의 논리를 가장 잘 드러내는 지표가 미분양입니다. 수요 공급과 균형점. 수요 공급 이미지. 새 아파트가 분양을 시작했는데 미분양이 생겼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집을 사려는 사람에 비해 새 아파트가 많이 지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집을 사려는 사람이 적은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많은 사람이 집값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거나 금리가 올라 새 집을 사려는 마음이 사라졌을 수도 있겠죠. 경기가 안 좋으니 돈을 안 쓰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이유야 어찌되었든 미분양이 나왔다는 건 집을 사려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다는 반증입니다. 미분양은 단순히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추세가 더 중요합니다. 미분양이 늘어나는 추세라면 가격이 하락할 확률이 높습니다. 사려는 수요가 적으면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미분양이 줄어드는 추세라면 가격이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집을 매수하려고 할 때 미분양은 꼭 살펴봐야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가격을 결정하는 유일한 지표는 아니지만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데이터임은 분명합니다. 4. 전세가율. 최근 전세가가 폭락하면서 전세 사기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전세가는 왜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할까요? 전세가의 변동과 집값은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을까요? 매매가 대비 전세 가격의 비율을 전세가율이라고 합니다. 전세가가 높다는 건매매보다 전세로 살고 싶은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상황일 때 매매보다 전세로 살고 싶은 사람이 많을까요? 매매 가격이 폭락할 때 전세를 찾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다른 변수가 크게 움직이지 않는 상황에서 매매 가격이 폭락하면 전세로 살고 싶어 하는 수요가 많아집니다. 생각해보세요. 집값이 떨어질 때 집을 사고 싶을까요? 전세로 살고 싶을까요? 집값이 어느 정도까지 떨어질지 모르고 불안하니 전세로 살고 싶어집니다. 매매가가 하락하거나 정체기가 찾아오면, 특히 긴 침체기가 찾아오면 전세 가격은 크게 올라갑니다. 이런 하락은 대부분 과공급이 원인일 확률이 높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좋으면 여러 건설사가 너도 나도 분양을 하면서 공급이 많아집니다. 공급이 과도하게 많아지면 부동산 가격은 상승세가 꺾이며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미분양이 쌓이고 가격이 떨어지면 전세를 찾는 수요가 늘면서 전세가는 슬금슬금 높아집니다. 긴 하락이 이어지면서 공급도 줄어듭니다. 이때가 바닥인 경우가 많습니다. 높아진 전세가로 인해 전세가율이 최고조에 달하면, 다시 말해 전세가와 매매가가 거의 차이 없이 붙으면 갭투자로 집을 사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미분양이 쌓이면서 할인 분양된 집을 사는 사람도 늘어나고 집값은 하락에서 상승으로 조금씩 반전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전세가율이 낮은 곳은 지속적으로 오랜 기간 매매 가격이 상승한 곳입니다. 매매가의 지속적인 상승은 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이를 더 벌어지게 만들어서 전세가가 매매가를 따라가지 못하게 합니다. 일반적으로 본격적인 상승장이 시작되면 전세가율은 크게 줄어듭니다.
높은 전세가율은 매매가가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될 수 있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합니다. 투자 전에 전세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전세가율은 향후 매매가가 상승할 수 있는 중요한 여력 또는 에너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속적으로 전세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매매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 곧 잠재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수요가 상승기 때 매매가를 끌어올리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특히 수도권 전세 가율의 의미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500만 명이 거주하는 큰 시장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강력한 힘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중요한 여력이자 에너지인 전세 가율이 힘을 보태면서 상승의 시작점을 만듭니다. 대부분의 지방 중소도시는 3년 정도의 누적 공급으로 인해 상승이나 하락이 결정됩니다. 가령 3년간 공급이 많았다면 집값이 하락할 확률이 높고, 반대로 3년간 공급이 없었다면 집값이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에 반해 수도권은 3년 누적 공급 정도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수도권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4년까지 긴 하락장을 경험했습니다. 거의 6년간 누적된 힘으로 2015년부터 상승이 시작되었죠. 누적된 힘이 긴 상승장을 만들어냈고, 그 끝자락에서 코로나19 시기에 전무후무한 유동성 공급으로 거의 8년간 2014만 2022년 긴 상승이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세 가율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지역은 수도권이고 그 다음은 광역시입니다. 중소도시는 상대적으로 전세 가율의 영향이 약합니다. 따라서 수도권 투자를 고려한다면 전세 가율을 중요한 요소로 봐야 하고, 나머지 지역은 다른 지표를 보다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면 최근 역전세 문제는 왜 벌어진 걸까요? 그동안 매매가가 급격히 하락하더라도 전세가까지 이렇게 급락하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매매가의 하락은 전세 수요 증가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최근 전세가까지 동반 하락한 이유는 금리에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때 지나친 유동성 공급으로 전 세계는 급격한 인플레이션을 경험합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고자 미 연준을 비롯한 각국의 중앙은행은 금리 인상을 단행했고 시중금리는 무섭게 치솟습니다. 대출금리 인상은 전세 시장으로 들어오려는 사람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결국 전세 대신 월세를 선택하는 수요가 늘면서 전세가는 하방 압력을 받습니다. 그렇게 역전세가 나타난 것입니다. 지금의 역전세 현상은 향후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과 연동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리가 내려간다고 하면 전세가는 다시금 살아날 확률이 높습니다. 설령 급격하게 내려가지 않더라도 중앙은행에서 내리려는 움직임만 보여도 전세가는 다시 살아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한동안은 낮은 전세가를 유지할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전세가는 여러 가지 면에서 매매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락장에서 상승장으로 전환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전세가율은 향후 상승세를 이끌 중요한 여력이자 에너지입니다. 고로 투자를 고려한다면 전세가율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5. 거래량. 거래량이 늘어나면 집값이 올라갈까요? 집값의 향방을 가늠할 때 중요하게 쓰이는 지표 중 하나가 바로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은 특히 집값이 하락하다 상승으로 전환되는 시점을 예측할 때 유효한 지표인데요. 하락장에서 급감했다가 상승장으로 들어가는 초입에 늘어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고 판단하면 매수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기 마련이고, 이런 매수 움직임이 집값이 바닥에 다다랐다는 시그널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상승장 중반쯤부터 거래량은 급증합니다. 그러다가 꼭지에 가까워지면서 조금씩 줄어들게 되죠. 물론 그럼에도 매매가는 계속 오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가격이 너무 비싸지면 거래량은 줄어들지만 시장 참여자의 강한 심리가 매매가를 견인합니다. 상승장의 중후반부터 거래량은 이미 줄어들기 시작하고 본격적으로 하락하면서부터 거래량은 미미해집니다. 서울 거래량 추이를 살펴보면 2020년 후부터 이미 거래량이 확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서울의 매매가가 떨어지기 시작한 건 2022년 중반부터인데 일찍이 거래량이 하락한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상승장의 중후반부터 거래량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2023년 초에 잠깐 거래량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만일 이때 다시 상승장이 시작될 것이라 여기고
진입했다면 잘못 판단한 것입니다. 파란색 선 중 진한 것이 실제 거래량이고 연한 것이 10년 동안의 월평균 거래량입니다. 실제 거래량이 월평균 거래량에 못 미침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결과 2023년 8월 이후 거래량이 다시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가격이 조금 올라가려고 하자 거래가 급감한 것입니다. 금매는 거래되지만 그 이상으로 오르면 거래가 안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직은 거래량이 충분히 늘어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 단서입니다. 부동산 지인에서 살펴본 서울 거래량 화면. 또 하나의 단서가 있습니다. 바로 전체 매물의 수입니다. 거래량이 줄어들었다가 다시 증가하는 건 일시적일 수 있습니다. 주식에서 말하는 소위 데드캣 바운스일 수 있죠. 아무리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일정하게 집을 사고 싶어하는 수요는 있습니다. 집값이 하락하기에 일시적으로 매수를 미루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사고자 뛰어드는 사람은 있기 마련입니다. 결혼을 하면서 집을 새로 사서 들어가야 하거나 전세 계약이 끝나서 이사를 가야 하거나 아이 학교 문제로 이사해야 하는 등 하락장에도 불가피하게 집을 사는 수요는 있습니다. 어떠한 사정으로 집을 사야 하는 사람과 많이 떨어진 가격의 매력을 느껴서 사는 사람이 겹치면서 일시적으로 거래량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닌지 점검해 볼 수 있는 지표가 전체 매물수입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 매물 증감 추이를 보면 매물이 점점 쌓이는 게 보일 것입니다. 분명히 거래는 되지만 거래량은 많아지고 있지만 쌓이는 매물이 더 많은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오는 매물에 비해 거래량은 적다는 의미입니다.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매물이 쌓인다면 데드캣 바운스는 아닌지 의심해 봐야 합니다. 아무리 거래량이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쌓이는 매물이 줄어들지 않으면 매매가는 올라가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시황과 무관하게 급하게 팔아야 하는 사람은 있을 것이고 그런 사람이 내놓은 금매를 싸다고 생각하거나 당장 집이 필요해 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다른 집 주인들은 금매가 거래되는 것을 보고 일시적으로 거래량이 늘어난 것을 보고 가격을 올려서 내놓습니다. 그런데 금매가 아닌 가격에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매물이 수요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아실 매물 증감 메뉴에서 살펴본 서울 아파트 매물 추이. 다시 수요와 공급의 법칙으로 돌아옵니다. 적체되는 매물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거래량이 늘어났다고 집값이 오른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적체된 매물을 소진시킬 만큼 거래량이 늘어나야, 다시 말해 공급에 비해 수요가 많아야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거래량과 가격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시기는 상승기 초반입니다. 하락장인데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매매가가 높아진다면 상승의 초입이라 볼 수 있습니다. 상승기에 접어들면 상승하는 가격을 보고 사람들은 살지 말지 고심이 깊어집니다. 그래서 상승기 초입에는 거래량이 꾸준하게 올라가기보다는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은 하락기 이후에 나오는 첫 번째 거래량 증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타이밍을 기점으로 가격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상승장 안에서 변화되는 거래량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급격하게 또는 추세적으로 거래량이 꾸준히 줄어든다면 하락장이 시작될 확률이 높습니다. 오지표는 어디서 어떻게 찾을까? 지표를 확인하는 간단한 방법들. 1. 공급. 공급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는 정말 많지만 그중 정보가 가장 잘 정리되어 있는 곳은 부동산 지인 APTGIN. 캄입니다. 사이트에 들어가서 상단의 수요 입주를 누르면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지역과 유형 등을 선택하면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 공급되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가격. 가격은 KB 부동산 데이터 허브 데이터, KBLAND, KR을 권합니다. KB 부동산 데이터 허브 KB 통계 메뉴에서 주택 가격 동향 조사를 누릅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전세 가격 지수 등 정말 많은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기준 날짜를 100피로 잡고 가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여줍니다. 사이트에서 보는 것도 좋지만 원본 데이터를 다운로드해서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화면에서 오른쪽 상단 KB 통계 자료실 버튼을 누르면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KB 통계 자료실에 들어가면 주월간 통계를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나 뉴스가 해당 자료를 인용해 이야기한다고 보면 됩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자료는 시장을 다소 소극적으로 반영하는 경우가 많아서 KB부동산의 자료가 많이 인용됩니다. 엑셀 자료에서 우리는 어디에 주목해야 할까요? 설마 상승하는 지역이라고 말하는 분은 없겠죠? 상승 지역은 이미 많이 비싸거나 비싼 지역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앞으로 하락을 앞두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침없이 영원히 오르기만 하는 자산은 없으니까요. 반대로 하락 지역은 앞으로 상승할 여지가 있고 가격이 싸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락 지역 중에서 상승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되는 곳을 찾는 것이 기본입니다. 주간 통계표 서울 지역 매매 가격 지수 증감률을 보면 2023년 11월 27일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전년 말 대비 하락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주 대비로 좁혀서 보면 광진구, 서대문구, 성동구 등은 소폭이나마 미미하게 상승했고 나머지는 하락 중에 있습니다. 부동산은 주식과 다르잖아요. 하루 만에 혹은 한 주 만에 갑자기 가격이 올랐다가 내렸다가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 계속 오르고 내리기 시작하면 계속 내려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추세를 파악하기에 KB부동산 데이터 허브의 자료가 아주 좋습니다. 매매 가격 지수 외에도 전세 가격 지수, 전용별 지수, 매수 매도 우위 지수, 전세 수급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일 관련 지표가 최소 3년 이상 하락했다면 매수하기에 좋은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판단해도 좋습니다. 3. 미분양. 45년 전만 해도 미분양 관련 정보를 정리해주는 사이트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발표 자료를 하나하나 짜깁기 해야 했는데요. 지금은 감사하게도 많은 사이트에서 잘 정리해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통계누리나 국가통계 포털에서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너무 많은 사이트를 보는 건 힘든 일이기에 직관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 하나만 구독해서 볼 것을 권합니다. 이번에도 부동산지인입니다. 부동산지인 지인 빅데이터 메뉴에서 미분양을 눌러 들어가면 전국 시군구별로 미분양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단지별 미분양 상황까지 알 수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혹시 미분양된 곳을 찾아 할인 분양을 받고 싶다면 활용하기 바랍니다. 부동산지인 지인 빅데이터 메뉴에서 살펴본 미분양 화면. 4. 전세가율. 전세가율 역시 부동산지인을 추천합니다. 상단 지역 분석 메뉴에서 전세가율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부동산지인에서는 전세율이라고 표현합니다. 2023년 12월 기준 전세율이 79%로 가장 높은 지역은 전북, 경북, 충북입니다. 지역을 눌러서 들어가면 시군구별로 전세가율이 나오고 다시 한번 눌러서 들어가면 동별 전세가율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5. 거래량. 거래량도 부동산지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거래량은 지인 빅데이터 메뉴에서 거래량을 눌러 확인 가능합니다. 이제 눈치채셨겠지만 부동산지인만 열심히 파도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 KB부동산, 한국부동산원에서도 관련 동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